치맥 회동을 했는데 깐부 회동이라 그러죠. 깐부라는 게 이제 사실 친구라는 뜻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을 AI 산업혁명 무대로 만들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이 좌지우지해야 한다. 한국이 21세기의 세계의 AI 팩토리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고 한국은 글로벌 3대 AI 강국, AI 허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필리 조선소에서 생산하라고 하는 것이 핵잠수함 만드는 걸 허용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커스라고 하는 영국, 미국, 호주 3자 동맹이에요. 호주가 프랑스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체결했던 조약을 깨버리고 미국이 뺏어갔어요. 수주한 거를. 우리도 그 언젠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고 우방이지만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의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총평을 해주신다면 네.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세계적인 국제 회의를 또 그것도 정상 간의 만남을 하는 이 모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관세 문제가 다 타결이 안 돼서 3달이나 연기되고 있었고, 예. 그 상대방인 미국이 사실상 인도 태평양 지역의 맹주국이 뭐 세계의 맹주국이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고, 그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도 한국의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서울을 방문한 게 11년이나 됐기 때문에 예. 한중 관계도 굉장히 소원한 상태고, 그런 가운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고, 그 대립하는 그 접합점이 바로 이 무역에서 통상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주의냐 보호무역주의냐. 네. 옛날에는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자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보호무역에다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은 오히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금 주창하는 맹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미국하고 더 친한데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회의 자체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진흥하는 모임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입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하는데, 그래서 결국 경주선언이란 게 과연 나올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증 아해서 이 회담이 시작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또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총리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전쟁 중에 푸틴 대통령은 못 왔고,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지금 아직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엔 굉장히 좋았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는데 그게 어느새 불편하거나 또는 비우호 관계로 전락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에도 오긴 왔는데 대외협력 부총리 정도가 왔을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노선이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복잡하게 얽어져 있는 상황에서 컨센서스를 이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이거를 다 다방면으로 다 잘 소화했고, 또 양자 정상회담도 하나하나 뜯어봐도 별로 뭐 잘못한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 잘 됐고요. 거기다가 경주 선언이라는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효력을 그 발휘한 셈이 됐고요. 그리고 데다가 이제 우리 뭐 K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K 컬처, K 드라마, K 푸드, 또 K 코스메틱이라고 하나, K 뷰티, 네. K 뷰티 뭐 해가지고 한국의 문화 가 전 세계에 창달이 되고, 특히 뭐 음식 같은 것도 정상들과 배우자들이 와가지고 막 음식을 마주 즐기고 또 그 화장품 사려고 막 줄을 서고 예.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아주 성과가 많은, 아주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다자 정상회담이었다. 정부의 그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를 빼먹었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예.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여기 저 CEO로서 참석해서 한국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하고 3자
치맥 회동을 했는데 깐부 회동이라 그러죠. 예. 깐부라는 게 이제 사실 친구라는 뜻인데 이 깐부 치킨이라는 그 상호가 있어요.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깐부 치킨에서 깐부를 맺었다 뭐 이랬는데 실제로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경주에서 회의를 주재하냐고 못 왔지만 그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가 AI 팩토리를 구축해서 예. 이게 이제 미래의 한국의 먹거리를 그 마련하는데 아주 디딤돌을 기반을 완전히 튼튼하게 다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을 AI 산업혁명 무대로 만들어서 이 엔비디아가 AI 산업의 속도를 좌지우지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이 좌지우지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엔비디아의 제품을 가지고 한국의 실험 무대로 삼음으로써 한국이 21세기의 세계의 그 AI 팩토리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고 한국은 글로벌 3대 AI 강국 또 인태 지역의 인태 지역의 AI 허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뭐 하이닉스가 오늘 한 10% 올랐을걸요? 예. 이게 정말 하이닉스가 이제 무거워졌잖아요. 5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게 막 10%씩 오르고 이게 괜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딱 마련이 되니까 삼성전자는 좀 덜 올랐지만 삼성전자도 아마 굉장히 지금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간에 뭐 현대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삼성전자 GPU 5만 장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5만 장 그다음에 현대차 5만 장 네이버 6만 장 정부 5만 장 네. 해가지고 26만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서 못 파는 건데 이거를 26만 장을 우리가 마련했다는 건 세계에서 AI 허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에이펙 정상회담 자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그러게요. 있어요. 네, 네. 정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지금 탄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GPU 4만 장까지 더해서 한 30만 장 정도 이제 그렇죠. 보유를 하게 된다는데 세계 3위 수준의 물량이라고 3위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성과인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외교적으로 지금 첨예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주 선언 안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랄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경주 선언까지 나오고 네. 또 이제 양자 회담까지도 각국과 네.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원장님께서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에이펙이 시작하기 전 에이펙 시작하는 그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은 뭐 관세가 됐든 아니면 3,500억 불 이제 뭐 투자가 됐든 미국 쪽은 곧 합의 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 쪽은 이건 좀 시간 걸릴 것 같다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급속도로 중간점에서 잘 만났고 관세는 협상이 됐고 뒤에서 더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은 3,500억 불 달러 우리가 걱정했던 최악의 스토리에서는 좀 떨어진 중간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거의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이렇게 타결이 될 수 있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3,500억 달러에서 우리가 줄인 건 아닙니다. 3,500억 달러에서 애초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마련이 돼 있던 거고 예. 2,000억 달러가 이제 우리의 투자였는데 뭐 마스가도 투자죠. 투자는 투자인데 직접 투자하고 대출이나 보증 이런 걸 섞어서 하기로 돼 있는 거고 네. 한국이 주도하는 걸로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됐는데 한국이 주도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우리 기업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마스카야 저희도 큰 걱정은 없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2,000억 달러가 문제인 거지. 예, 트럼프가 이거 선불로 내라라는 게 일단 우리한테 큰 부담이었고 그건 그리고 트럼프의 억지였던 그렇죠. 거고요. 연간 상한액에 대해서도 사실 큰 부담이었는데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속도를 좀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이죠. 지도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과거에 바로 직전에 우리 리더십이었다면 그냥 3,500억 달러 그들이 달래는 대로 줘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 대미 그 일변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대외 전략의 중추로 삼고 안보나 경제 다 중요한 나라, 제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죠.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외교. 그게 뭘 뜻하냐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외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민이 3,500억 달러를 뭐 250억 달러씩 해가지고서는 뭐 8년 동안 해서 2,000억 달러 주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 하고 이거 동의할 수 있겠냐? 못한다. 왜 못하냐? 우리 외환위기 가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요? 아니 아무리 미국이 중요하다 그래도 한국 다음에 미국이죠. 네. 한국이 망해가면서 미국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서로 간에 상호 배려하고 서로의 이익을 추진하는 그 하나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만 손해 보는 그런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그러나 한미 동맹의 우호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대신에 노력을 꾸준히 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제안을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그리고 뭐 스코틀랜드로 그 뭐 협상하러 가면 거기 따라가서 협상하고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협상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는 계속 우리는 우호적으로 간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질린 거죠. 미국도 질렸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태세를 보니까 이건 시간이 가도 양보할 것 같지가 않다. 선불입금은 도저히 못하겠다니까. 선불입금 그리고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네. 능력이 안 돼. 예. 왜냐하면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외환 보유고가 4,220억 달러인데 그중에 한 5%나 10%만 현찰로 갖고 있지 나머지는 다 투자돼 있는 겁니다. 예. 미국에 3,500억 달러 주려면 다 팔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갑자기 그걸 어떻게 다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팔아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3,500억 달러가 아니라 한 1,000억 달러만이라도 한 번에 나가면 그거는 아마 한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도 다 같이 따라 나가서 네.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뭐 4,000 지금 뭐 200인가요? 네. 4,200인데 아마 2,000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투자 없는 우리만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웃으면서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야 이거 뭐 시간이 가도 뭐 100년 하청이다.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는 차제에 일관된 태도를 보이다가 그날 아침인지 전날 밤인지 밤늦게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그 상무장관한테 우리의 마지막 안을 제안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바로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그걸 받은 걸로 생각이 돼요. 받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의 3,500억 달러는 지켜주고 마스가 1,500, 직접 투자 2,000 그건 지켜주고 그 대신에 내용면에 있어서 10년으로 나눠서 200억 달러씩 해서 2,000억 달러 그리고 그 투자가 손실이 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도 우리가 관여하고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2개를 만드는데 네. 미국 상무부가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둘이 합의해야만 투자가 되게끔 돼 있다고 오늘 김정관 장관이 어디 그 기업인 연설에서 그렇게 밝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거 동의가 없으면 투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뭐 합의로 이제 투자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날 것 같으면 투자 안 하고 또 대부분의 투자는 한국계 기업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서 그렇죠. 한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아예 명문으로 못 받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미국이 달라 그래서 준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니까 이익이 나오면 우리도 이익을 보죠. 그리고 이익 배분도 5대5로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은 5대5만 해도 그래도 반씩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역으로 많이 흑자를 내면 되니까 예. 현대차 25% 지금 매기고 있는데 15%로 낮췄고 반도체는 지금 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 그러고 농수산물 개방도 이제 더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목재나 가구 뭐 이런 것도 그 최애국 대우를 해주고 단지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런 건 50% 아직 남아 있죠. 예, 그거 빼놓고는
다른 부분은 대부분 다 15%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불리하지 않게 무역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경제의 안정성을 찾았다는 것, 이런 것도 금융시장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네. 경제가 불확실할 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미래에 설사 안 좋아지더라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안 좋아진다는 게 분명하면 그렇게 악재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확실한 게 악재니까 불확실한 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그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또 한미 간의 우호 관계가 되니까 안보 문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원활하게 한미 동맹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거 여쭤보고 안보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나오고 뭐 선불 얘기 나오고 했을 때 우리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도 야 그렇게 하면 우리 IMF 가야 돼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역공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제한 통화 스와프였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미국한테 좀 뭐랄까 시간을 버는 계기가 될 수 실효했었던 건지 그 공약이. 네. 그것도 원장님께서는 저는 어떻게 좋은 전략이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환 스와프,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설명을 제가 아는 것까지만 설명하면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중장기적인 경제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환율이나 그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지는 못하고요.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했다. 급등했을 땐 소방수가 불 끄듯이 그냥 즉각적으로 끄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거 10년 동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통화 스와프가 애초에. 그다음에 이제 이 통화 스와프가 공짜가 아니라 거기도 뭐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전 뭐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의 이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니까 또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원금을 손실해 가면서 투자하는 건데 그걸 뭐하러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도 안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더 결정적인 게 있죠. 이거는 미 연준하고 한국은행하고 하는 거예요. 미 연준은 미 정부하고 독립체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미 정부한테 연준이 하도록 해라라고 한 거는 결국 안 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일시불로 투자 못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트로이의 목마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협상 기제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로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아마 통화 스와프 지금 중국하고도 통화 스와프 체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아마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통화 스와프는 체결될 향후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모두 발언에서 나왔었던 건데 이 얘기를 예견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결료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 네.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목적에 대해서도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것도 중간 과정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 딱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우리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더 해서 우리가 서해나 동해에서 북한이 그 잠수정을 많이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라서 계속해서 물 위로 떠나서 위치가 발각이 되고 그래서 한계가 있고 네. 기동성도 약하고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 동력 잠수함을 운영해야 되겠다. 혹시 대통령께서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핵 동력 잠수함은 결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재래식 무기만 장착이 되고 동력만 원자로 소형 원자로를 쓰는 예. 것이다. SMR이라고 하는 네. 소형 원자로를 쓰는 것이니까 그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별로 저촉되지 않는 거다. NPT에 위반되지 않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어선도 견제하고 할 겸해서 그 대통령께서 그거를 해결료를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공급하던 것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다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고려해보겠다라고. 미국 너네도 좋을 거잖아, 도움이 될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까지 덧붙였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면 미국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우리한테도 이익이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예. 그리고 가서 하루 만에 미국에 가서 나는 동의한다. 그렇지만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조선소에서 생산하라고 하는 것이 핵잠수함 만드는 걸 허용했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의 그 필리조선소는 하나오션이 1억 달러에 구입한 조선소인데요. 여기는 지금까지 핵잠수함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네.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면 거기에 핵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핵잠수함 건조 시설 만드는데 짧게 3년, 길게 10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들기커녕 만드는 시설을 만드는데 3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예. 그거 언제 만듭니까? 그래서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우리 국방장관한테도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안규백 장관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추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로 반드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잠수함 설계, 건조, 원자로 제작, 운용 기술, 전문 인력, 시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고 관건은 원자로,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건데 예. 이거를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원자로 우리 평화적 전기 생산하는 원자로에도 핵연료로서의 그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러시아나 프랑스나 미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농축을 못하게 해요.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20% 이하의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는 협의를 안 해요. 협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해줘요. 그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협의를 통한 동의가 필요한데 협의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재처리는 아예 못하게. 일본 경우는 재처리는 그냥 인정해줬고요. 농축은 20% 이하는 협의 없이 할 수 있어요. 20% 이상도 합의만 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수준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8월 25일 날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의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수준으로 해준다가 아니라 예.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거에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번에 한미 정상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는 거를 각각께서 동의하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 하나 더 더해서 핵잠수함 만드는데 연료도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의미와 실리를 좀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면 네. 당연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 미만 그 저농축 우라늄 농축을 허용을 해주는 거가 되니까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안보적으로는 우리가 좋아질 수 있겠지만 핵연료 잠수함을 갖게 되니까 근데 똑같이 우라늄 농축 기술은 안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고 필리조선소에서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별도로 예. 원자력 협정은 반드시 개정하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중요성이 비슷비슷해요. 두 개가 사실 별개 사항인데 연결돼 있는 거죠. 네네. 별개 사항이고 연결돼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원자력 협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왜 개정해야 되냐면은
지금 그 우리 원자력에 의해서 전력이 우리가 한 20몇 프로를 쓰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퍼센티지를 원자로에서 우리가 생산하거든요. 근데 예. 원자로를 돌리면은 폐기물이 나오는데 핵폐기물 고준위 저준위 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95% 포화 상태예요. 5% 남았어요. 이제 뭐 2, 3년 내로 포화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더 이상 원자를 못 돌리지. 폐기물을 둘 데가 없는데. 네. 그 전국의 지자체가 또 반대하고. 근데 재처리를 하면은 그 폐기물의 분량이 10분의 1인가로 줄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농축도 필요하지만 농축은 이제 우리가 연료로 필요한 거고 재처리는 이건 폐기물 보관하는데 이게 완전히 과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그거를 재처리부터 빨리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필리조선소에 생산하고 이 그러니까 농축우라늄을 미국이 필리조선소에 공급해서 우리는 전혀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원자력 잠수함만 이용하게만 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오커스라고 하는 오커스라고 게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USA 그 다음에 UK 영국, 미국, 호주 3자 동맹이에요. 예. 3자 동맹의 특징이 뭐냐면 호주가 프랑스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거를 취소시키고 미국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프랑스도 동맹이잖아요, 미국에. 네. 동맹국이 체결했던 조약을 깨버리고 미국이 뺏어갔어요, 조약 그 수주한 거를. 네. 우리도 그 언젠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국만 믿으면 안 돼요. 미국이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고 우방이지만 이게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한동안 관계가 안 좋았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핵 잠수함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생산해 가지고선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는데 이 농축우라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봉인을 해 가지고 네. 호주는 아예 만지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농축이나 뭐 그런 거 할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그렇게 준다면 이거는 원자력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고 개정 안 해주면 그렇죠. 이거는 우리 반도 못 얻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서 반드시 원자력 협정은 일단 개정하고 예. 개정을 했는데도 농축우라늄은 미국이 준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력 협정은 반드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자력 잠수함도 프랑스식 원자력 잠수함은 전농축우라늄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전농축우라늄 방식의 원자력 잠수함을 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냥 한국에서 예. 그 농축해 가지고 한국에 연료 쓰고 예. 고농축우라늄으로 한다 그러면 그 고농축우라늄은 한국에서 아마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고농축우라늄에 있는 거는 그냥 미국에서 받아오는 걸로 예. 그렇게 하는 건 좋아도 그런 거 지금 호주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별 큰 효과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전홍축만 되더라도 우리가 SMR 부분에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욕심이 나는데 워낙 지금 뭐 여론을 보거나 뭐 뉴스 나오는 걸 봐도 필리조선소를 그냥 건조 측면에서만 보지 이게 자칫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안 갈 수도 있는 하나의 리스크라고까지는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죠. 한번 네. 여쭤봤고 오늘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 나누는 게 아닌가 네, 생각도 그러게요.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디서 만들게 됐든 일단 1차적으로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게 가장 주요 포인트라는 네, 건데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수준이 어떻게 될까에서 좀 예견을 해 주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사용 후 핵연료까지 재처리할 수 있게 허용은 해주는데 네. 우리도 일본 수준까지 재협정을 해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건 잘 감이 안 오네요. 그 일본도 무슨 재처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재처리를 하면 그걸 다시 사용해서 그 원자로를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일본의 그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질 않아요. 로카 쇼무라 뭐 원전 뭐 사업 그런 게 있는데 재처리만 했지 재처리된 연료를 사용해서 그
고단위 원자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고속증식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는 계획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처리에 우리 그 폐기물 재처리하는 것은 하되 그래서 이제 일단 분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걸 재처리한 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까지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분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농축은 일본이 20%까지는 허가 없이 하니까 사전 동의 없이 하니까 그 정도만 받아도 엄청난 진전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세세하게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리고 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원자력 협정 개정이 되는지는 한번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는 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핵연료 잠수함을 건조하고 보유를 하게 된다면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워낙 미국이 또 강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의 영향력이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림은 좀 어떻게 그리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 획기적인 강화죠. 획기적인 강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밑 속에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우리가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보다 더 우수한 잠수함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리고 북한의 잠수정도 천안함 폭침이라는 게 그게 잠수정 조그만 잠수정으로 가져왔는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해 같은 데는 수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5,000톤급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장영실함 같은 게 3,700톤급인가 그래요. 4,000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0톤급이니까 더 크거든요. 예. 더 크다는 거는 수심이 깊어야 활동할 수 있죠. 그렇죠. 얕은 데는 오히려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얕은 데에 북한의 잠수정 같은 걸 감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인 잠수정, 그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양 해군 이런 것을 지향해서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예. 근데 굳이 우리가 뭐 멀리 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하고 뭐 어디 그 괜히 가봐야 뭐 저 해양 탐험하러 가는 거지. 예. 그건 탐사선이 가야지. 잠수함이 꼭 갈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삼면의 바다에서의 철통 같은 국가안보 태세 확립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다른 잠수정이나 잠수함을 지키고 막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잠수정에서 발사해서 우리의 적국에 어디에도 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함부로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죠.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우리가 뭐 핵잠수함이라 그러면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앞에 가다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라 해도 우리를 우습게 못 보죠. 이제 엄청난 효과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31년 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한 건데 진보 정부,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렇죠. 안 됐는데 지금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뭐 이걸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쓸데없이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하기 직전에 왜 이걸 터뜨려가지고 한중 관계를 망치냐 막 이러는데요. 저는 참 웃음이 나오는 게 한중 관계가 망가진 건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건 자기 당이 망쳐놓고서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왜 빨리 회복을 못하냐 막 이렇게 막 투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한미 이 관세 협상 이것도 예. 지난번 8월 25일 날 왜 타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으면 완전히 덤터기 써가지고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들어줘야 되는 그다음 우리가 한 몇 달을 거쳐가지고 버텨서 우리한테 양호한 조건으로 이렇게 했으니 망정이지. 그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부수 조항 없이 그냥 3,500달러 주기로 했으면 일본처럼 됐겠죠. 큰일 날 뻔했지. 근데 그 당시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정상회담하고 합의문도 없이 왔냐? 이건 못 빠진 강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한국의 정치적인 지향이라는 게 이 초당적인 외교라는 게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거는 확실히 비판해야죠.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으니 네. 한중 정상회담은 좀 어떻게 보셨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무슨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거나 뭐 합의문 같은 것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실속 있게
실속 있게 우리가 챙길 거는 다 챙기고 지도자 간에 신뢰를 쌓았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민생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서로 간에 합의를 많이 도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이제 미국의 투자도 2천억 달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이 불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월 달에 한중 통화 스와프가 있었는데 70조 원에 해당되는 게 그거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70조 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 아니에요? 예. 그거를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를 갱신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민생과 관련된 중국에서 엄청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하잖아요. 네. 이거 시진핑 주석이 공동으로 수사해서 대응하자라고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보이스피싱 거 좀 사라져야죠. 근데 그렇죠. 중국에서 많이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하고 합의가 됐고 뭐 스캠 범죄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다 합의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또 그 캄보디아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 중국도 지금 이제 살 만큼 사는데 그런 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도 알아서 이제 단속해야죠. 거기다가 이제 한중 간의 FTA가 올해가 10주년이에요. 그래서 1차 FTA가 이제 활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서로 간에 많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FTA를 하자. 그런 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그걸 활발하게 하자.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고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게 서비스하고 무역 그런 건데 서비스 무역 그리고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교류를 강화하자라고 합의했고 2026년에서 30년 사이에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한령도 논의해서 잘 해보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컨텐츠나 문화교류 협력 공감이 이건 한한령하고 관계 있는 거죠 바로 네. 그런 거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서 실무 차원에서 잘 논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실속을 다 챙긴 거고 단지 이제 좀 하나 빠졌다고 하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각오가 돼 있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시 주석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의 관계도 이제 고려해서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알찬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뭐 그리고 가볍게는 또 JYP가 시진핑 주석에게 네. 공연하고 싶다고 중국에 그렇죠. 뭐 얘기했다는. 그거 이제 만찬석상에서 예. JYP가 그 박진영 씨죠. 예. 박진영 씨가 그 한중 교류 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격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 박진영을 좋아하는지 이거 당신 같은 가수들이 와가지고 공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 외교부장을 불러서 예. 베이징에서 이분들 공연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중국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검토해 보라 그러면은 하라는 거죠. 김정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신호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역시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그럴 거라고 전 예. 추측이 됩니다. 반영도 됐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두 정상의 만남 중에서 저 처음에 그 영상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가 이거 뉴스에 나오길래 진짜네 했던 게 그 시진핑 주석이 선물로 샤오미 샤오미폰 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 보안 잘 되냐고.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걸 수도 있고 이거 어찌 보면 관계가 안 쌓여져 있으면 이거 자칫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AI다. 그냥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진짜더라고요. 진짜요. 그거 어떻게 이런 농담이 주고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이거에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통신 보안이 잘 됩니까? 하는 거는 이제 백도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거기서 그냥 인상을 찌푸렸으면 굉장히 난감할 뻔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그거 저 백도인지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샤오미 폰이 신형폰이 아니라 최신형 폰이 아니라 한국 회사가 디스플레이를 공급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한중 합작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중 간의 협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약간 구형 모델인데 한중 합작품을 선물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훈훈한 미담이죠. 시진핑이 이렇게 회담 장소든 어떤 행사에서 그렇게 크게 웃는 건 뭐 맞아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뭐 파한대소 한 거는 요번에 몇 번 없었는데 한 번은 뭐 트럼프가 주머니에서 무슨 종이를 꺼내서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한 번 크게 웃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샤오미 그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이건 무거운 질문일 순 있는데 그 경주 선언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경주 선언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네. 그러니까 이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더해서 여기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주 선언에도 채택이 돼서 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하기로 일각에서는 어떤 시진핑 주석의 존재감이 뭐 재부각됐다고 하는 데도 있고 동북아 지형의 또 재편이나 또 확대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앞에서 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가는데 중국이 자유무역 쪽을 강조를 많이 한다라는 데에 방점을 두는 데도 있던데 이 포인트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애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생긴 협의체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불리했죠. 옛날에는 뭐 미국이 주도했고 그랬죠. 클린턴 때나 뭐 그런 때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선도했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위세가 지금 꺾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지금 마치 미국은 안 꺾였다는 걸 과시하는데 상당히 꺾였거든요. 미국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중국은 그 대신에 훨씬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 부과 정책이라는 게 패권의 전성기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행태예요. 로마도 그랬고 대영 제국도 그랬고 미국도 잘 나갈 때는 안 그랬고 클린턴 시대에 뭐 이렇게 보호무역 엄청나게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부시 대통령부터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2008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완전히 뭐 베이징 올림픽 해가지고 2008년에 완전히 그냥 세계가 우뚝 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파퓰리즘으로 가가지고 이게 중국이 적이다 예. 하고 탁 내세우고 이게 보호무역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아태 연안에 있는 나라들의 모임인 이 에이펙에서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전부 다 관세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그냥 가버렸잖아요. 어차피 있어봤자 인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버리고 재무장관 하나 남겨놓고 이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거의 동무대였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 연설할 때 벌써 요번에 그 세게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아태 자유무역지대. 와,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만약 된다 그러면은 EU 같은 게 탄생하는 건데 네. EU의 초창기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 쉽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주 선언에 아태 자유무역지대 의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 단지 경주 선언 자체는 미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왜냐면 경주 선언에 에이펙의 선언이 나오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네. 이게 다 과반수가 아니라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반대했을 테니까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WTO라는 말도 안 들어갔고 WTO 체제가 주도하는 이 다자주의적 국제 규범을 우리는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네. 요번에 지금까지는 쭉 들어갔는데 빠졌지만 다른 문구로 이를테면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태 지역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다. 네. 뭐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을 촉진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무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이나 WTO나만은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주선이 나온 겁니다. 이런 거를 주도한 게 우리 정부의 뛰어난 외교력이라는 거죠. 한 중간에 이야기까지 해봤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귀하게 모신 김에 북한 얘기만 네네네. 몇 개만 여쭤보고 네네, 뭐.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 되게 또 생경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네. 결국엔 못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러브콜을 막 보내다가 북한 쪽에서 반응이 전혀 없거나 아예 못 만나면 트럼프의 성격상 네. 오히려 다시 공세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신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네. 끝까지 우리 이번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는 건데 나중에 만난다고 하면 나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어. 굉장히 유화적으로 발언을 트럼프답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 속내를 그러면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이것도 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왜 안 됐냐면요. 뉴클리어 파워라고도 얘기해주고 했지만 뭐 핵을 많이 가진 나라. 근데 공인해 주려면은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공인해 주려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예. 다르고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인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다카이치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그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선 그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김정은은 참관은 안 했지만 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최선이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은 거죠. 거기서 과거에 싱가포르에서 합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안 지켰고 네. 그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에 나갔는데 애초에 합의하기로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갑자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서 이게 자기를 또 곤혹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 가봤자 또 속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버티어도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년 1월 말까지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내년 1월 말 그 이전에 트럼프가 돌아올 거라는 계산을 했을 법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아마 또 돌아올 것 같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 챙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수위죠.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입장이라도 표명할 만한데 너무 강간무소식이어서 김정은 근데 위원장께서 트럼프는 그 속내를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언에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단거리 미사일 쏘는데 그것도 안보리 규제에 어긋나는 탄도탄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순항 미사일만 쏘고 네. 트럼프는 그거 뭐 늘상 쏘아둔 건데 또 그러고 이게 약속 대련하듯이 이렇게 서로 간에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